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전망인데 김범석 의장이 오는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통일교회 더불어민주당 지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 본부장이 내일 최후 진술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여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법관 대표들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소 3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전담수사팀장을 포함해서 수사관 17명을 오늘 압수수색에 투입을 했고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압수 자료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의자와 또 경로를 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쿠팡에서는 3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죠.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를 했고 또 앞서 쿠팡 관계자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이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더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내일 재판에서 추가로 관련 폭로를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첫 재판은 미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통일교회 민주당 지원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죠?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청탁 혐의 재판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꺼냈던 이야기인데요. 윤 전 본부장은 내일 특검 구형과 최후 변론,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에 지원했던 정황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황입니다. 특검도 과거 이런 진술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아뒀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사건화만 해주었다는 입장인데요.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연결고리를 형성했다는 의혹과 정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통일교 간부인 이모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고요. 오늘 열린 건진법사 재판에서 공개된 윤 전 본부장의 통화 녹취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접촉 사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거로 알려진 민주당 다선 의원은 YTN에 사실 무근이라며 재판에서의 처지 때문에 주워들은 것 등을 끼워 맞춘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내일 윤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 수위에 따라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50분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는데요. 변호인 측 기록 열람과 복사가 늦어지면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책 지원과 교단 몫의 비례대표 자리 등을 약속받아서 실제 2,000명대 규모의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걸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다른 자본시장법 1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구형이 이뤄져서 내년 1월 28일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최재형 목사를 소환했다고요? 네, 특검은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최재형 목사를 디올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을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어떤 과정을 거쳐 무마됐는지를 특검에서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씨에게 300만 원 상당 디올 가방을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도 이뤄졌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검은 디올 가방 의혹을 비롯해 김 씨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최 목사에게 당시 부실 조사가 없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일단 오늘 빠지지만 어떤 법안이 상정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에 민주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70여 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 도입 등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던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 즉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 법안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 파괴 악법을 처리하려 한다면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시작했는데요. 본회의 안건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거죠? 네,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은 일단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서도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유튜브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는 없으며 일부에서 위헌 시비만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1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두게 한 거라며 법무장관 추천권을 빼는 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속도 조절 속에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전담 재판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와 전담 재판부가 사법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고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는 국민개혁 열망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선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통일교가 민주당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SNS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민주당의 통일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자칫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특검 추진 동력이 약해질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또 다른 전선인데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를 계기로 보수 야권에선 임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비리를 감찰하는데 벌써 9년째 공석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추천하라는 말만 반복했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테이블에 이 안건도 오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된 공청회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11일까지 이곳 법원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이 여러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를 언급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변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이 법원의 재판 현황과 문제점들이 다뤄지고요. 내일은 인권보장 그리고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공청회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죠? 맞습니다. 민주당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더불어서 최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 그리고 변협과 민변 등이 잇따라 우려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청회가 진행 중인 만큼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상고제도 개편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법부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토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법원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심리해온 군사법원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다음 달 전원 교체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배석 판사 2명이 전역을 희망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은 새 재판부가 신속하게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의 경우 다른 지역 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할 예정인데 재판부가 바뀌면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공판 절차 갱신을 거쳐야 해 선고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이용자들의 탈쿠팡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일일 활성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줄어든 걸로 조사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동건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모바일 앱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에 일일 활성 이용자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 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고유한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테크 기업 IG 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일 1,800만 명에 가까웠던 쿠팡 활성 이용자 수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6일에는 약 1,590만 명으로 2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유출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었는데 보안 점검을 위해서 쿠팡에 접속했다 이후 탈퇴 혹은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다른 온라인 쇼핑 앱의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쿠팡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을 비교해보면 먼저 네이버 플러스는 360만 명이 늘어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G마켓과 11번가도 각각 340만 명, 3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쿠팡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네, 김범석 쿠팡 창업주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요. 김 회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오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중 쿠팡 대표이사 등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재조차 잘 파악되지 않은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범석 의장님 아직도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십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해외에 현재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정무위에서도 김 의장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 압박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법원이 기업의 고강도 내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가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명 이상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1,000명 이상 원고가 확보되면 이달 안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 저희 개인 정보 다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본사로서 이 지배구조, 실패, 공시효 위반 등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선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Korea's current system simply cannot impose consequences proportional to Coupang's misconduct. The United States operates under a fundamentally different system because punitive damages are available.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5,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해외 모회사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사례가 돼 쿠팡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한 유출 경로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경찰이 쿠팡을 압수수색 중이라고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담 수사팀장인 사이버 수사과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와 관련해 유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증거 등 자료를 확보해 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번 유출 사태 경위도 짚어주시죠. 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해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쿠팡 측이 밝힌 유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입니다.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용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퇴사한 중국 국적의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IP 추적과 로그 분석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쫓으면서 정확한 정보 탈취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이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한 지난달 16일까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나온 만큼 보안 체계의 허점과 은폐나 축소 시도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조직폭력배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조세호 씨가 고정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자진하차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의혹 제기자는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조세호 씨 본인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SNS에 첫 입장을 올리면서 고정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 하차 결정 소식을 함께 알렸습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은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게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KBS 1박 2일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두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과 동료는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게 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직폭력배 사업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 설명을 내놨는데요.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어렸던 마음에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인연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역시 2차 입장문을 통해 SNS에서 조직폭력배로 거론된 인물의 사업과 조 씨는 일체 무관하고 사업 홍보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위해 향후 법적인 대응은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해 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의혹 제기자 A씨는 SNS에 조 씨가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해주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어제까지도 추궁 성격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다가 조금 전 SNS에서 조 씨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의혹 제기자 본인이 더 이상의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남성 조모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끝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까지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등굣길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에게 말을 걸며 유인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근처에 있던 학생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A씨를 제지해 실제 납치로 이어지지는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총투표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85% 이상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 투표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오는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한 동덕여대와 학생 양측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동덕여자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동덕여대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두고 진행한 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3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은 건데 재학생과 수료생의 50.4%가 투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5.7%의 학생들이 공학 전환 반대에 투표했고 찬성은 8.1%, 기권이 4.2%에 그쳤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동덕여대 정문에서 총학생회 측은 이 같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예, 남녀공학 전환에 학생들 반대가 심한데 학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학교 측은 학생 총투표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개 단위가 참가한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한 공식 결과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지난 2일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며 동덕여대는 오늘 2029년부터 공학전환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대학을 구성하는 교수와 학생, 직원과 동문이 같은 비율로 참여해 민주적으로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파악된 상태였다며 이를 고려해 전환 시점을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2029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학교 측은 덧붙였습니다. 오는 15일에 열리는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에서 학교 측은 구체적인 공학전환 계획을 밝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점거 농성과 레커칠 시위 끝에 이어진 합의 결과에도 학생들과 학교 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덕여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7살 박모 씨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고 50살 양모 씨가 불을 피해 추락해 다치는 등 모두 9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6곳이 불에 타 모두 800여 제곱미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동해안과 경남 지방의 산불 위험도가 높음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 양양에는 오늘 오전 한때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목요일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동쪽 지역으로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강원도 양양 손양면과 현남면 또 현북면 등에는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은 모두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데요. 오늘도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쪽으로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낮 동안 영상 10도 안팎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온도 높게 오를 것으로 보여서 대기 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시간을 기준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의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화면에서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릉과 울진, 포항, 또 영덕 등 동해안 지역과 부산, 울산 등 경남 지방이 높음 수준으로 예보돼 오늘 더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또 대형 산불주의보는 30헥타르 이상의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해당 지역의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음 이상이고 또 실효 습도가 30에서 45%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서 초속 7m 이상의 바람이 불 때 발령됩니다. 현재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경북 영덕 지역에도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다며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는 목요일이 모레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다소 해소되겠고요. 이후 영동 지방은 금요일과 주말까지, 그 밖에 전국은 주말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21년 700만을 돌파했고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은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9세 이하가 17.8%, 60대 17.6%, 30대 17.4% 순이었습니다. 성별 연령대는 남자는 30대와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70세 이상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9.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1인 가구는 49%로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전년보다 42만 6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의 주말 주된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6%로 가장 많고 휴식과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에 비해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이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설립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딘지를 물은 뒤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열린 이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가 잇따라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대한변협, 민변에서도 위헌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지적들을 어느 정도 듣고 어제 의총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예. 법이라는 건 사실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강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법이 오히려 어떤 삶의 뭐랄까요, 발전을 저해하는 예.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공론화라든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주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위헌성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위헌성 논란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지적과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돼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지도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발암물질은 발암물질이지 1급 발암물질과 2급 발암물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1급 발암물질을 희석시켜서 2급 됐다고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결국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의원 외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이 위헌 시비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전의 어떤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은 지금 판사들도 내란 공범입니까? 이거에 반대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 자체에도 그때부터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얘기를 하고 그와 같은 것에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 지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거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주시고요. 좀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위헌성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위헌인 것과 아닌 것은 아주 다르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정도 정도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 그게 형사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발암물질은 다 발암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방사능이 어디에든 다 있는데 방사능 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균이라는 건 어디나 다 있는데 세균이 전혀 없는 데가 있나요? 그리고 세균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법원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 법원 외의 인사가 들어가도 매기 역할을 하거나 견제 역할을 하거나 어떤 정보의 투명성을 어떤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면 권한을 뺏지 않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위헌성이라는 건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소통과 감시 견제 기능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미 그런 제도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배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법관 추천, 지금 뭐 대법원 그 대한변협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용해서 그런데 잠깐 전담 들어봐주라고. 재판부를 한다는 그런데 거죠. 아예 지금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있다고 했는데 그 인사이동이 핵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법관 추천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단 한 명의 판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또 그 대한변협에서 3명, 그리고 또 뭐 다른 곳은 그 헌법재판소, 거기가 무슨 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뺀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와가지고 추천하는 그 판사가 판결해놨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 이게 제거하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균 중에 유리한 세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암 물질 중에 건강에 좋은 발암 물질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핵심인 거고요. 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드러내겠다 내지는 조정하겠다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의 제동이 걸린 셈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위기에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지난주에 1인 1표제도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위기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막히는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막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정을 해낸다면 아니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수정하는 거는 박수 쳐줄 일이죠. 오히려. 그래서 강단도 있지만 남의 얘기를 듣고 수정할 줄 아는구나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도자로서 한 번 더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 기회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어제였죠.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콕 집어서 일 잘한다라는 식의 칭찬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글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의 이재명이라는 평을 받는 건 주민들께서 현혹감과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직격하자 일부 관계자는 YTN에 당무 개입, 공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소회를 올리신 것이 이렇게 좀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사실이고 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모든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애지중지 정원호. 뭐 저는 이게 딱 나오는데요. 사실 애지중지 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 김현지 제일 부속 비서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의 그 김현지 제일 비서관에 못지않은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 6월 3일 그 선거가 있은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 200명이 넘는 참모들 다 모아놓고 여기에서 한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정말 일 잘한다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김현지 그 당시 총무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있었던 많은 후보들 중에
콕 찍어가지고 지금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몇 달 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 지역 분권과 관련되는 그 지방자치단체 그 전체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누구를 바로 옆에 앉혔냐? 바로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바로 옆에 앉혀놓고는 옆자리에 앉혀놓고는 뭐라고 했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대통령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 연장선상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내년 선거에 나의 마음, 명심이 누구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단순히 볼멘 소리를 넘어서 이거 잘못하면은 공천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나경원 의원은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더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뭔가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현행법 위반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그 정도의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기는 만만치 않고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사실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처음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부럽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긴 했고요. 다른 이제 후보군들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정원호 성동구청장, 구청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국회의원들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은 측면이 있단 말이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인물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국회 경험이 있고요. 물론 보좌진으로서 있지만 뭐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하는 역량도 있는 것이고 구청장을 3선하면서 행정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평가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들을 3선에 걸쳐서 받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외부의 객관적 평가가 너무 좋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 평가,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관적인 평가로 칭찬을 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될 거예요. 자, 다른 후보들이 부럽겠죠. 왜? 본인들은 객관적 평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칭찬을 해주면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니까 편안하게 칭찬을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이든 지금 본인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거는 자기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주장에 힘실어 주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뭐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지자체 평가나 외부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평가를 잘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 변호사님의 칭찬은 되지만 그게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되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다라는 걸 다시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지 실장과의 비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한 것이고 지금 이거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 후보자를 놓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비교는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외부의 객관적 평가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근데 출장을 가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긍정적인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인배 오세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벨트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강남 3구와 마포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부동산 가격도 높은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만도 한 성동구에서 민주당 출신 그 구청장이 3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압구정동 바로 앞에 있는 그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지만 그 한 10년 동안 상당 부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해서 그 특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그 배후에 지원했는 행정가로서의 어떤 역량, 저 또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 같은 시내에 있는 구청장 잘하면 본인도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아가서 구청장으로서 본인하고 한번 붙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가 서울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은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연 최종적으로 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분명히 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심을 넘어서 그 서울시장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칭찬을 만약 하게 되면은요 기계적으로 하나씩을 다 집어서 칭찬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에서 구청장 삼선한 사례를 제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사실 대통령이 성동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혹시나 또 오해를 살까봐 이 일정을 좀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도 했고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었던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공고안과 예산 배정 계획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은 연구 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을 배정하고 인공지능 대전환 지원에 올해보다 3배 많은 재원을 투입한 것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거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법사위,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번 달 안에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기지사 후보 출마라는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뭐 경기지사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미리 얼마 법사위원장을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고 후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경쟁이 굉장히 네거티브로 흐르지 않는 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떤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고요. 국회 법사위는 좀 굉장히 좀 조용해지고 조금은 그래도 여야가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 분위기 많이 바뀔까요?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특히 민주화된 이후에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 국회 내의 권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화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당의 어떤 그 수장을 사실상 탈당시킨 다음에 국회의장을 시켰고 야당에서는 사실 여당 그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상원이라고 익혀지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다수석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이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됐고 그리고 3특검을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인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결국 민주당도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국회를 좀 더 정상화한다라는 취지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송은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되는 국정조사 이 부분 하나의 어떤 그 이슈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원내
그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지역적인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국회를 정상화할지 그런 이슈를 던지는 것, 예.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법사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또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특검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정치 자금을 건넸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의혹을 갖고서 국민의힘은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중진 의원까지 구속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서에도 남기지 않고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 한 바로 이것이 진정 정당한 수사 맞습니까?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저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건 번호는 부여를 해놨지만은 특검이 수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다 하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예. 조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더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윤영호 본부장의 말로 일파만파 커지는 것도 커지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특검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고 구속할 때는 인지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인지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8월에 인지했을 때 이첩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지금 뭐 특검의 수사력이나 이런 걸 볼 때 부득이하게 이걸 이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이 의구심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지금 8월에 인지한 사안을 이제 와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검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에게는 좀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구심을 심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검이 책임 있는 설명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특검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대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전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한 조항 읊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제2조 1항 16호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은 돈을 받으면 깜빵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면책 특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이 보기에 아까는 뭐 송원석 의원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했는데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그것 외에 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경찰이 지나가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자를 발견했는데 안 잡은 게 있어요. 지명수배자. 그냥 보낸 게 있어. 그걸 어떻게 처벌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직무유기로 해서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만 그 자체가 직무유기인 것이고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범죄를 인지하고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조차도 없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안을 이미 사실은 알고도 윤 본부장의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자백을 통해서 알고도 인지하고 아까 사건 번호까지 부여했다?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추후에 민중기 특검은 그것이 국수본이건 아니면 공수처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는 또 뭐 2월 설 연휴 전 뭐 이런 언저리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늘 항상 좀 늦는 거 아닌가, 좀 늦다고 보여지죠. 지금 지표로 다 나오잖아요. 연말 연초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지도 체제에 대한 전면적 문제 제기,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감은 될까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분출된다면 장동혁 대표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해서 뭔가 이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누가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철기 의원은 정계 은퇴 그거 아니면 당연하죠. 은퇴해야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면은 사분오열돼요. 공천 과정에 대한 공관위 구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단일 대우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다. 예, 저는 연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연말 연초에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장동혁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인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가 됐던 의원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원조 친윤이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완전 지각 중에 최고 지각 친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조 친윤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요. 이미 우리는 황교안이다. 국민의힘을 황교안으로 만들어버린 순간부터 저는 정치적인 타격은 시작이 됐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수정하고 여론과 민심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위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나간다면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반전으로 국민에게 느껴져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손쓸 도리가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노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의총에도 의원들 절반만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놓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여기저기가 알고 봤더니만 다 이른바 친한계가 대부분인 것이죠. 아까 인터뷰를 했던 박정아 의원은 한동훈 전 체제에서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 어떻죠? 현 그 장동혁 지도 체제에서 사실 그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당무 감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당권 투쟁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민주당처럼 당원 민주주의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에 대한 선당원 그리고 후 외연 확장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 6월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믿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정아 의원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최고위원을 나왔습니까? 뭘 했습니까? 진짜 자기 그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지난번에 당원들한테 결판을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밑에서 흔드는 이것은 저는 정치의 어떤 그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 또한 장동혁 대표가 나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선거 지금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붙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진다는 그런 어떤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흔든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요. 박정아 의원이 이 논란의 시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질문에서 시작했듯이 원조 친윤인 윤한홍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이 질문의 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고 나선 건데요. 세종에 있던 정부 부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첫 사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수부의 이삿짐은 언제 도착했습니까? 네, 아침 8시쯤에 도착한 이삿짐을 시작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해수부가 청사로 사용할 건물인데요. 한꺼번에 많은 화물차를 댈 수가 없는 곳이어서 차들이 한 대씩 차례로 들어와 이삿짐을 건물 안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세종시에 있던 정부 부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이전입니다. 해수부의 이삿짐은 5톤 화물차 249대의 분량입니다. 책상과 의자, 서류함 같은 사무용 가구와 PC와 전산기기 등 기존 업무에 쓰던 물품들을 모두 옮기고 있습니다. 업무 중단과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사는 실국별로 차례로 진행합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데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2일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사에 앞서 해수부는 부산청사로 사용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했고 건물 가장 위쪽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과 함께 간판도 달았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의 부산 이주도 시작됐습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100세대가 해수부 직원 관사로 지정됐는데 지난주부터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관사 370여 세대도 부산 동구와 부산 진구 등 도심에 마련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번에 이전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향후 부산에 새로 마련될 신축 청사로 옮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수부 청사 앞에서 YT의 차상입니다. YTN은 어제부터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탈법업, 비밀 어창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의 비밀 어창은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YTN이 현지 업체 관계자 녹취 등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어선의 창고 안, 나무로 된 벽에 틈새를 잡고 당겼더니 또 다른 창고가 드러납니다. 조합으로 돼 있어서 반만 열리는 상황. 비밀어창 내부 어획물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속 영상. 좁은 통로를 지나니 천장에 냉동장치까지 달린 커다란 창고, 비밀어창이 나옵니다. 모두 배의 기름 탱크를 어획물 창고로 만든 겁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과거 나무 판자 등으로 간이 창고를 만들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아예 선체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어선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어창 근처에 이렇게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은 이 기름 탱크가 들어갈 공간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물고기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어획물 창고와 기름 탱크 사이에 숨겨진 통로를 만든 뒤 탱크 일부를 창고로 개조해 어획물을 숨겨놓는 방식입니다. YTN은 취재 과정에서 중국 비밀어창 제작업체의 설명이 담긴 현지 촬영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탱크 입구 근처에 기름이 담긴 통을 설치하고 해경이 탱크를 열어보려 하면 새어나오게 해 마치 탱크 안에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제작 수법에 단속도 어려운 상황. 더 큰 문제는 비밀어창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경은 그동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이 평균적으로 20톤 정도의 어획물을 숨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의 수는 901척.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톤 규모의 비밀어창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이 경우 최대 9,000톤까지 물고기를 더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올해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총량의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어선의 비밀어창 설치가 늘수록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단발성 단속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비밀어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레미콘 트럭과 경계석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경사로에서 굴러가던 트럭을 멈춰 세우기 위해 운전석에 올라타려다가 사고를 당한 거로 파악되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트럭 시동을 켜둔 채 차량 뒤편을 청소하다가 트럭이 굴러가기 시작한 걸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초등학생이 깔린 절체절명의 순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 11명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들을 찾아내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그대로 덮칩니다. 놀란 시민들이 사방에서 뛰어와 영차 외침과 함께 차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조화영 씨.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2명과 산책 중이던 부부, 회사원 등 모두 11명이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고 바로 그냥 이게 들어야 되는 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기가 다쳤어 이러니까 바로 이제 신호가 바뀌자마자 누가 이제 갑시다 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와 하고 간 거지. 이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해 아이가 안전하게 이송되는 걸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사고를 당한 A군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수원시는 SNS에 선행 시민을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현수막까지 내걸며 시민 영웅 찾기에 나섰습니다. 제보와 확인을 거쳐 마침내 11명이 모두 확인되자 시는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원에 대한민국에 이런 선행 시민들이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따뜻해지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쫓아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구조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도와줄 일은 당연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너무나 큰 이제 상을 주셔가지고 과분하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YTN 최명신입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배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직접 부인하면서도 출연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자진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SNS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게 해 사과드린다며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ETV 1박 2일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제작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지방 행사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어렸던 마음에 모든 인연들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배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SNS에 조 씨의 하차 결단에 존중과 박수를 보낸다며 이후에는 관련 자료들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보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했는데 A씨는 조 씨의 입장문이 나오기 전까지 추궁 성격의 의혹 제기 글을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패딩 시장의 민낯이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 겨울엔 거위털을 더 많이 넣은 것처럼 속여서 논란이더니 이번엔 아예 오리털을 거위털로 표기한 제품이 등장한 겁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패딩에 충전재로 재활용 오리털을 넣어놓고 부스, 거위털로 표기하다가 적발되는데요. 결국 고개를 숙이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이 패딩의 배신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소비자들은 속이 터집니다. 패딩 가격을 좌우하는 건 결국 충전재입니다. 거위털은 오리털보다 솜털 비율이 높아서 더 가볍고 따뜻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 오리털은 성능은 다소 떨어져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죠. 문제는 소비자로선 패딩의 겉만 보고는 이들을 구별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조사의 표기를 믿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이딴 눈속임에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5개 제품이 거위털 함량이 기준인 80%에 못 미쳤습니다. 뒤죽박죽 표기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엔 거위털로, 실제품엔 오리털로 적는가 하면 일부 제품은 표기보다 적은 솜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뜯어보면 금세 드러나지만 그전까진 적발이 쉽지 않은 패딩의 속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표기를 반복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칼을 뺐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제품 표기에 더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전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유출 경로와 원인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현재 본사를 압수수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고객의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요. 전담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와 관련해 유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증거 등 자료를 확보해 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경찰은 그동안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쿠팡 측이 밝힌 유출 경로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입니다.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용의자는 지난해 12월 이미 퇴사한 중국 국적의 인증체계 개발자 A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를 추적해 A씨를 쫓으면서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정보 탈취 과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지난달 16일까지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나온 만큼 보안 체계의 허점과 은폐나 축소 시도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본사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 사고 긴급 현안 질의를 했지만 김 의장이 불출석하고 쿠팡 측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른바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대폭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석 달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폭은 서울이 49%로 가장 컸으며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며 거래 신고를 갈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동하고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양당이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기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 시간을 4시로, 오후 4시로 연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견이 생기신 건가요? 사실은 뭐 전체적인 건데 합의하는 거니까 4시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백분을 또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랑 특감 부분도 다 아예. 네. 예, 여야는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기를 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본회의를 연기했다는 건데요. 자,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편파 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송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통일교 의혹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이 실무상의 문제로 지금 미뤄졌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공판 준비 기일에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지는 경위로 이제 연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보통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준비 기일 전에 열람 복사가 종료가 되고 변론 준비 기일에 기본적인 어떤 변호인들의 입장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예.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어서 기록 복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양을 복사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판 준비 기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이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재판이 아무래도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각각의 재판이 분리되어 재판이 하지만 하나의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이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 관계를 지원받는 대가로 무엇인가 들어주겠다라는 것은 이 순차적인 공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일부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유기적으로 김건희 씨 사건, 한학시 씨 재판 그리고 윤 전 본부장 재판은 연계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3명이 같이 공모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걸 수행을 하고 실질적인 현안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금품 수수를 지급받은 것이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3명은 어떻게 보면 공동 피고인의 입장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통일교 관계자들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어떤 인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변수는 아니고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관련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하다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VIP 선물 리스트라는 어떤 항목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 예. 거기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거론이 됐고 실제 금품 수수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수사에 개시를 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 수사는 지금 현재의 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한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편파 수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범죄의 어떤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 특검에서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에 이첩을 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다소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객관적인 증거 이외에 윤영호 전 본부장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깝다 이런 진술을 했고 통상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다방면의 어떤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예. 실제 통일교가 더 접근해서 금품 수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집단만 하고 일정 집단의 수사는 좀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특검팀은 민주당 인사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일단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다른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예. 일단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 중에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어떤 근거로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지는 법상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추정건대 시간상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새로운 수사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사를 못한다라는 답변은 합리적인데 이 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 어떻게 수사가 되는 거죠? 일단 공수처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찰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나가서 뇌물 사건으로 이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시점상으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영남권 중진 A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경부터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대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2018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7년, 8년이 도가되는 시점이잖아요. 예.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개시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내란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태도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지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재판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귀찮다라고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사법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저지르거나 불손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정에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좀 불편하다, 귀찮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어떤 무시행위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재판부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증언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진할 수 없다.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양형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논란이 됐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여기에 이제 정치인 사살 계획 등이 담겨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 전 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미 증거로 채택을 했고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고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필적 감정을 통해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는 수첩의 내용들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부여되어 있고요. 다만 신빙성, 여기에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주장이 좀 대립되어 있죠. 특검 측에선 계엄을 모의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부터 준비했다라는 증거로 수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별 의미가 없다. 드라마 보다가 이름도 썼고 이 구체적으로 이걸 상부에 보고하거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법원이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이 수첩이 의미하는 이 수첩에 적혀 있는 기재 내용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노 전 사령관이 어제 특검에게서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당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이게 형을 감면해 줄 테니까 그 정해진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수사의 불법성이라든가 수사의 정당성에 어떤 훼손을 주기 위한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추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이것이 실체 왜곡이다. 그리고 특검법에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이런 진술에 협조하는 경우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형태를 일부 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검법에 있는 조항대로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는 경우에는 강경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허위 자백을 이끌거나 답변을 강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회유한 사실이 없고 이런 주장을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명확한 재판 방해행위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 수사에 파장을 줄 수도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 진술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대로 말해주면 형을 감경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선 무리한 수사나 자백을 강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절차적으로 위법한 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수사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법원의 판사가 그 증명력을 신빙성을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이모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어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 중앙지검 조사 때는 김건희 씨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 진술을 번복해서 특검에서는 주가 조작에 연루됐을 것 같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여부는 차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관계자들 일부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부인해왔다면 이제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종결이 돼서 선고가 남아있죠. 예. 이런 진술이 증거로 제치가 된다면 이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모종의 행위를 했다라는 유죄 가능성을 높여주는 진술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경찰이 이 3대 특검 사건의 후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본을 지금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전의 특검 수사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제2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제2의 특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 특검의 나머지 수사나 또는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을 인계받아서 수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남아있는 사건의 어떤 양이 그렇게 방대해 보이진 않습니다. 정리하는 수순의 수사를 하거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발견된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또는 새롭게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다 보니 과거의 특검보다는 규모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했던 수사관과 또는 그 정보가 정확하게 인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사팀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 일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해안가에서는 경보 사이렌과 함께 긴급 대피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어젯밤 11시 15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를 예상한 가운데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40에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겼고 차량이 함몰된 도로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호쿠 신칸센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도쿄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비상 대책실을 설치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후쿠시마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방사선 측정치도 이상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추가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젯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7.5의 강진으로 30여 명이 다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총리 관저에서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등의 피해를 보고받았다며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으로 방제 활동을 해달라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하고 대피 장소 확인 등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오늘 아침 6시 52분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미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에 집중하고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북한 방어에 투입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이 지난주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을 해설하기 위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1 도련선 구축을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며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 대목을 강조하면서 결정적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북한 방어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방비 지출 확대와 관련해선 거듭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노력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GDP 5%를 지출하기로 했고 다른 나라도 동조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 사례는 한국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칭하며 특별 혜택을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Model allies that step up like Israel, South Korea, Poland, increasingly Germany, the Baltics and others will receive our special favor.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못 박은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을 부활시켜 주한미군 유지에 강제성을 더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120억 달러, 약 17조 6,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가 달래기에 나선 건데 생활비 부담 논란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농민 대표들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생활비 부담 논란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고 그걸 해결하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라며 대규모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What we're doing is we're taking a relatively small portion of that and we're going to be giving and providing it to the farmers. Maximizing domestic farm production is a big part of how we will make America affordable again. 120억 달러, 약 17조 6,300억 원 규모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지급 대상입니다. 연간 2,9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던 중국이 남미로 수입선을 돌리면서 올 상반기 농가 파산이 60%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수입한 대두는 280만 톤,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400억 달러 이상의 대두를 수입할 전망이고 일본도 미국산 쌀을 사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기계 가격이 크게 오른 건 각종 환경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many cases, you need about 185 IQ to turn on a lawnmower now. So we're going to take that off, that crap off that they put on Biden mostly.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도 무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23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농민 지원에 나선 건 고물가로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자신의 주 지지층인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내일부터 호주에서는 16살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호주뿐 아니라 다른 주요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10대 SNS 사용 제한 조치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차단 대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까지 모두 10개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업체 측은 당장 16살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살이 될 때까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른바 눈팅은 괜찮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만 막아도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ral cocaine. 부모들은 환영합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nyone that says that this is not a good idea has not lived through my life, nor the hundreds of mums and dads that I've met in the last 8 months that have had their kids extorted and taken their lives as well.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나라에선 10대만 걸러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 ban is not the best way to go.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kinds of challenges and negative experiences that young people encounter on social media. 하지만 호주에 이어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10대들의 SNS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K컬처 열풍을 불러온 K-팝 데몬 헌터스가 83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병헌은 나무주연상을 놓고 헐리우드의 쟁쟁한 배우들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예비 시상식으로도 불리는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부고니아, 블루문 등과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겨룹니다.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가장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힙니다. 배우 이병헌도 나무주연상을 놓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와 경쟁합니다. 에단 호크와 조지 클루니, 티모테 샬라메 등 할리우드의 톱스타들이 함께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도 작품상 후보가 됐는데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주토피아 2편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프랑스 애니메이션 리틀 아멜리 등과 맞붙습니다. 캐데헌은 주제가상과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의 후보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굿은 예상과 달리 탈락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편은 전작과 달리 TV 드라마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한밤중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보라색 공룡 한 마리가 난데없이 출몰했습니다. 자, 보시면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뒤뚱뒤뚱 걸어오더니 허리 반동까지 이렇게 이용해서 내던지는데요. 자, 보시면 다시 도로를 건너가서는 또 반대편에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봉춤 세레모니까지 이어가는 공룡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영국 에식스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대형 공룡 의상을 입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범인을 잡기 위해 주민이 현지 언론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400파운드, 우리 돈 7, 80만 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커다란 블록들이 줄줄이 쓰러지며 도미노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건물 내부 이곳저곳을 지나는 모양새가 꼭 카펫이 깔리는 것 같죠. 도미노 블록으로 쓰인 건 다름 아닌 시리얼 상자입니다. 요르단에서 시리얼 상자 16,500여 개로 도미노에 도전하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사용한 시리얼은 모두 지역 학교와 자선단체에 기부됐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자 가게 앞인데요. 계단에 수북이 쌓인 눈을 헬멧을 쓴 남성이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가게 점원인가 했는데 뜻밖에도 음식을 픽업하러 배달을 온 배달기사였다고 합니다. 음식 포장을 기다리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 10분 넘게 눈을 치워줬다고 하는데요. 가게 주인이 고마운 마음에 피자를 무료로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양했다고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의 모습이 눈마저 녹아내릴 정도로 따뜻해 보입니다. 올 시즌을 마무리한 프로축구 K리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역시 전북과 부천FC입니다. 전북은 포획 감독을 앞세워 2관왕을 달성했고 부천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일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른 끝에 겨우 잔류하는 수모를 겪은 전북. 올 시즌엔 축구 명가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22경기 무패 행진으로 부활을 알리며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우승별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코리아컵 결승에서도 광주를 꺾고 우승해 2관왕을 이뤘습니다. 중심엔 역시 올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은 버스 포획 감독이 있습니다. You're gonna win the league in January, and I will say that maybe you've been drinking or you drank already. But slowly we change certain things and being able to achieve it. 포획 감독은 이런 큰 성과를 거두고도 전북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부임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타노스 코치의 중징계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전부터 유럽의 여러 클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은 또 다른 팀은 부천FC입니다. K리그2에서 역대 최고인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07년 창단 이후 18년 만에 첫 승격까지 이뤘습니다. 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팀의 모범 사례입니다. 팀하고 뭐 서포터도 마찬가지, 팬분들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발전해 주신다 그러면 K리그에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단 한 팀이 바뀌고 전북 우승을 이끈 포획 감독까지 떠나면서 국내 클럽 간 4령탑 이동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이제는 영락 없는 초겨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 이어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1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따뜻한 음료로 추위를 달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양과 울진 등 일부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 습도가 25% 이하로 내려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했고요. 예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한파는 쉬어가겠고요. 주 후반에는 강수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은 모레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 불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